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예, 오늘 방송은요. 오늘 방송 제목은 늘어난 미국의 기업 부채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제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 미국의 기업 부채 앞으로 4년 동안 3조 3천억 달러의 만기가 온다. 그래서 이 기업 부채 부분에 있어서 버블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한 분이, 독자분이 메일 주셨는데, 그렇게 늘어난 부채가 얼마가 늘어났으며, 그러니까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가 늘어났으며, 만약에 늘어났다면 주식 또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을 텐데 어디에 많이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보면 그 섹터에 버블이 생길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통화량 강의를 해놓고도 한 번도 미국 기업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가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늘어났다면 총액이 나온다면 그 총액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조사해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요. 늘어난 그 미국 기업 부채가 얼마가 늘어났으며 그렇게 늘어난 부채가 도대체 어느 섹터에 사용되었는지 하나씩 조사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예, 먼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그 통계 조사가 있죠. 그곳에서 퍼왔습니다. 미국 기업 전체 차입금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7.1조 달러입니다. 3분기 말이면 9월이죠.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2008년 9년의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은 5.4조 달러의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렇게 부채가 늘어난 건 70년, 71년이죠. 닉슨의 금태환 포기, 그건 수요일 날 왜 금태환 포기가 저렇게 부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는지 그건 수요일 환율 강의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기업의 총 부채 금액은 5.4조 달러, 작년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7.1조 달러, 그렇다면 10년간 미국 기업은 총 1.7조 달러의 차입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7조 달러, 우리나라 GDP 금액이죠. 그런데 많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금액인데요. 미국 GDP를 먼저 봐야 되겠죠. 지난 금융위기 직전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13조 달러였고요. 작년 기준 미국의 GDP는 21조 달러였습니다. 즉 10년 동안 미국의 GDP가 7조 달러 늘어나는데 미국 기업의 부채, 차입금은 1.7조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늘어난 GDP를 감안하면 미국 기업 부채 증가액, 차입금 증가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또 저 금액이 아주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자,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의 늘어난 차입금은 1.7조 달러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있죠. 1.7조 달러가 저 금액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무조건 차입금이 늘었다고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신용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부채가 느는 만큼 성장이 된다. 즉 부채가 늘어야 성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나라 최대 차입금 업체를 찾으라고 하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액도 크고 워낙 설비 투자 금액도 엄청나기 때문에 차입금 금액도 상당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렇게 차입금이 최대로 늘었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죠. 왜? 신용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중요한 건 전체 차입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빌렸느냐. 만약에 늘어났다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빌린 돈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찾아보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전체 미국 현재 앞에서는 2018년 3분기 말에 차입금이 7.21조 달러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 현재 미국 기업의 총 차입금 7.5조 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7.5조 달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비적격 기업, 부실 기업들이죠. 즉 금리가 높음에도 어쩔 수 없이 빌리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 그게 대표적인 게 레버리지론과 하이힐드 채권이죠. 레버리지론은 빨간색,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의 맨 밑에 빨간색 1.21조 달러. 그 다음에 위에 약간 짙은 갈색이죠. 저게 하이힐드 본드 1.2조 달러입니다. 물론 저기에 좋은 회사채, 그 다음에 BBB 플러스 정도라면 좋은 회사입니다. 저 정도는 다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고요. 시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금액은 결국 레버리지론과 하이힐드 채권 합쳐서 약 2.5조 달러 정도 된다. 저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약 4년 동안 만기가 돌아올 채권, 대출 합쳐서 3.3조 달러다. 저게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보여줬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에 삼성전자와 같은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도 대출금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핵심은 바로 앞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하이힐드 채권이나 레버리지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금액은 투자 적격 IG 채권이 아니고요. 하이힐드나 레버리지론이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전체 IG 투자 적격 채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적격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요. 맨 밑에 옅은 파란색이 IG 코프입니다. IG Investment Grade 투자 등급. 즉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적격 증권, 적격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위에 검정색이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초록 색깔을 보이는 게 레버리지론이죠. 자, 핵심은 비적격 대출 만기는 올해는 2019년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이힐드와 레버리지론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게 2021년, 22년입니다. 2020년에 돌아온다 해도요, 이 금액이 약 얼마입니까? 10억, 100억,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10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다 상환할 이유는 없죠. 이자만 내도 연장이 되기 때문이죠. 즉, 다시 정리합니다. 앞에서 4년간 3.3조 달러 만기가 온다, 걱정하자, 이게 아니라 그 중에 IG, 투자 등급 차입금을 빼버리면 하이힐드 채권과 레버리지론 등 비적격 채권과 대출 금액의 만기가 주로 많이 오는 게 2020년, 21년부터다. 그러니 전체 금액, 저 많은 금액 3.3조 달러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현재 만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저런 비적격 채권이나 대출 금액이 부실화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저들 HY, 하이힐드 채권과 LEB,
레버리지론의 부실률을 찾아봤습니다. 이미 작년 겨울에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은 US 하이힐드 본드, 그러니까 3년 이상 채권 금액들, 좀 투자 부적격한 그런 채권, 높은 채권 금리의 부실률인데요. 2.02%, 작년 9월 기준으로 부실률이 2.02%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그 기준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요 하고요. 오른쪽에 레버리지, US 론 디폴트 레이트인데요. 이것도 2%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쯤 이게 붉은색 직선표 보이시죠? 이것은 역사적인 기준 부실률인데 저것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기가 없어서도 뭐 부실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의 비적격 회사채나 대출 금액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금액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1.7조 달러 수준밖에 안 되고 전체 비적격 하이힐드나 레버리지론 다 합친다 해도 2.4조 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만기가 2020년,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1.7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미국 기업들이. 그렇다면 1조 7천억 달러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저게 만일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부동산, 미국 기업이 주택 부동산을 살 리는 없을 거고요. 결국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에 샀을 건데 주식인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들어갔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둘 중에 하나에 몽땅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버블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만약 기업이 non-financial,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이 부채를 잡는 게 위험한 거고요. 대부분. 그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다. 그 얘기는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M&A 할 때 파이아웃이나 LBO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 인수 합병 자금으로 지난 10년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림에 2000년 나스닥 버블일 때 M&A가 크게 증가했다가요.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는 M&A 건수, 금액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요. 작년 2018년에는 이 평균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것만 볼 때는 금융위기 이후 M&A 금액이 크게 축소되었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10년간 빌린 돈 1조 7천억이 주식시장에 크게 몰려갔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센트루이스 연준에서 찾아온 건데요. 커머셜 부동산 관련 대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 도대체 지난 10년간 얼마가 늘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보이시는 가운데 2008년 4분기 때 1조 7,270억 달러였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2.2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직전에서 지난 10년간 총 늘어난 대출금이 1.7조 달러였는데 그중 5천억 달러가 상업용 부동산에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5천억 달러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GDP를 감안해야죠. 늘어난 부동산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전체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이 2.2조 달러. 그럼 2.2조 달러는 전체 기업의 차입금 7.1조 달러의 약 30% 수준이죠.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약 7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을 감안한다면 대출이 저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버블이 건수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버블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 5천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면 그 증가율을 보면 버블의 정도나 버블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림에 보시듯이 지난 금융위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마이너스, 즉 대출을 갚았던 거죠. 대출을 하우징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에서만 갚은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저렇게 갚았었고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증가율이 최대 2016년 초에 3% 수준, 그때부터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작년 3분기에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액이 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율만 보면 일단 상업용 부동산 쪽에도 버블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돈을 많이 썼잖아요.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얼마나 썼는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에 쓴 모든 돈이 대출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해보면 사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 누적 총액은 4.9조 달러입니다. 자, 10년간 늘어난 기업 대출 금액이 1.7조 달러였어요. 이 중에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간 금액이 1.2조 달러. 그 돈을 몽땅 100% 자사주 매입에 썼다 하더라도 3.2조 달러 이상이 순이익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고 1.2조 달러를 몽땅 자사주에 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하, 자사주 매입 금액 대비 대출을 따져도 대출이 자사주 매입 총액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지난번 자사주 매입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정비례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늘어났다. 그걸 여기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2018년 전체 마켓캡 시가총액이요 13.7조 달러예요. S&P 500 기준으로요. 그런데 자사주 총액, S&P 500 기업의 자사주 총액이 약 4.9조 달러, 즉 시가총액의 35% 정도 되는 금액이 수급에서 플러스 됐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사주 매입 금액이 주가를 올렸고 주가를 올리게 됨으로써 소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소비가 늘어난 소비를 위해서 기업이 다시 투자를 늘렸다. 이게 선순환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위스콘신 대학의 메디슨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냈던 리포트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1980년에서 2016년 약 26년간 US Asset Classes, 즉 미국의 자산 비중, GDP 대비 어느 자산 비중이 큰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빨간 밑에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게 커먼 스탁 주식입니다. 보통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 주식의 비중이 GDP의 지금 현재 1.7 정도 됩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직전에요. 전체 주식이 미국 GDP의 1.3, 1.4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게 넘어진 거죠. 지난 10년간 이 비중이 1.7, GDP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주식의 시가총액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즉, 물론 늘어난 GDP, 늘어난 엄청난 통화량을 감안하면
저렇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GDP 대비 1.7배를 차지하는 게 버블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성장이 없다면 GDP의 성장과 기업 순이익의 성장이 여기서 더 나오지 않는다면, 저 비율을 생각한다면 주식시장의 수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채권 비중은 좀 늘어났습니다. GDP에서 채권 비중은 늘어났고, 밑에 기업 부채를 보시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GDP의 0.5, 즉 한 50% 이하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기업이 부채, 미국 기업 부채가 새로운 버블의 원인이다 이렇게 겁을 먹긴 했지만, 지금 팩트를 찾아보니까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10년 동안 1.7조 달러. 그 돈에 부동산으로 간 게 5천억 달러. 그 돈이 다 주식시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또 다만 바이백, 자사주 금액이 4.9조 달러인데 그만큼 기업 순이익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는 GDP 대비 마켓 캡, 전체 에셋 클래스에서 주식시장 비중이 금융위기에 1.4배에서 1.7배까지 늘었다는 점. 저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성장이 추가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더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이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기업 대출금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왜? 10년간 미국의 GDP가 7조 달러 증가하는데 기업 대출금은 1.7조 달러밖에 증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7조 달러 대출금이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 대출금 총액, 기업의 대출금 총액도 7.1조 달러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늘어난 금액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들어갔는지 추적을 해봤더니 투자된 금액조차도 버블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리고 또 하나, 비적격 대출, IG가 아닌 비적격 대출 금액도 하이힐드 채권과 레버리지론 합해서 2.4조 달러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GDP 대비 지금까지 늘어난 GDP, 전체 GDP 20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저렇게 문제 가능성이 되는 대출금의 만기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그때는 만기 관리가 중요할 뿐 현재는 큰 걱정은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전체 에셋 클래스에서 주식시장의 마켓캡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1.7배를 넘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지만, 지난 금융위기 직전에 1.4배였는데 1.7배까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켓 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향후 미국의 GDP 및 기업의 순이익 성장이 없는 한 추가 상승의 여력은 제한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체 시가총액, S&P 시가총액의 35% 정도가 자사주 매입 금액이었다. 즉 자사주 매입 여력이 탄력성이 둔화된다면 주가 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성장과 순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대외 변수, 중국 무역 분쟁이 가장 크겠죠. 이런 대외 변수가 미국 주시장에 아주 중요할 것이다. 즉 최근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될 것 같다는 그 뉴스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미국 경제의 압도적인 성장을 원한다. 그게 필요할 가능성,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순이익 증가로는 어렵다. 왜? 워낙 주식시장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버블이 필요하다. 새로운 버블은 예를 들면 5G,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향후 이런 새로운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곳, 그 다음에 그 돈이 투입된 곳을 찾아보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버블은 아니었습니다. 주식의 비중이 늘어났던 얘기는 그쪽으로 기업에 돈이 들어갔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갔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자사주 매입이죠. 즉 자사주 매입 부분이 여력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주식시장 상승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성장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성장이 지속되려면 생산에 자본이 투입돼야 되겠죠. 즉 1.7조 달러 10년 동안 늘어난 대출 금액은 일단 부동산에 5천억 달러 그런 정도를 감안하면 대부분 생산에 투입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기업 대출 증가 금액 1.7조 달러에서 부동산 5천억 달러 여기에 자사주 매입 금액 4.9조 달러 이런 걸 감안할 때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나와야 추가적인 아주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투자 부분, 성장의 대외 여건, 성장의 변수가 될 대외 여건도 앞으로 시장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만 변수가 아니죠. 이제 유럽의 자동차 협상, 일본과의 자동차 관세 문제 이런 것도 결국 향후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말을 좀 버벅였죠? 오늘 생일이라는 점 감안해서 용서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결론을 내리면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는 걸로 알았던 기업 부채가 1.7조 달러밖에 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7조 달러에서 5천억은 부동산에 투입됐는데 증가율을 보면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리고 1.7조 달러가 우리나라 GDP 금액만큼 크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미국의 GDP는 7조에서 8조 달러 늘어났다. 그걸 감안하면 그렇게 부담될 금액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에셋 클래스에서 주식시장 마켓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금융위기에 1.4배에서 1.7배까지 늘었다. 이 얘기는 통화량과 GDP 성장을 감안할 때 아주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성장이나 기업 순이익 변수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인 상승하기에는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그다음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승미수의 팩트체크 계속됩니다. 여러분 저는 수요일 환율 공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